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24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메뉴들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을 비판하며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도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박근혜 정부의 대립구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의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최연의 코레일 사장을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에 비유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여권의 인식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방송 분야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MB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도 방송계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 측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정치 심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인 박경신 위원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최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제재 없이 공장에 들어가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충돌 없이 공작물을 넘어선 것이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감 세상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어떤 뉴스들 올라와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만의 기사는 아닙니다만은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이런 발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이후에 정부와 노동계를 잇던 대화의 끈이 모두 단절되고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예.
사실 한국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다음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는데요. 2009년 말 복귀한 이후로는 노동계 대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노총에 이어서 한국노총까지 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한다면은 노사정위원회는 명칭이 무색한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라지고 사정위원회가 되겠네요. 예. 사정위원회. 자, 노사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위한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야만적 공안통치, 독재적 폭력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80만 전체 조합원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뭐 이런 그 민주노총의 초강경 대응은 아무래도 민심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뭐 노동계를 달래거나 혹은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 또는 수습을 해야 될 정부는 도리어 더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서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려는 경찰을 향해 깨진 유리 등을 던진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연행자 중에서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격렬하게 저항한 일부 노조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와 함께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 섰는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32개 팀 220여 명의 검거 전담반을 구성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6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이죠. 그 경찰의 그 무리한 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관련한 여러 네티즌들의 풍자 어린 글들을 보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민주노총 안에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아니라 커피 믹스를 체포하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배우가 동 무슨 식품이다라고 예. 그런 트위터 올라와 있더군요. 예. 자, 이렇게 노동계하고 뭐 대화 의지는커녕 일말의 어떤 그 화해 제스처조차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내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착 같은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을 내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국정 아젠다 가운데 하나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지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아니 이 노동계에 벌집을 쑤셔놓고는 노사정 대타협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게 한국노총을 믿었던 모양인데요. 네.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한국노총이 네. 민주노총 지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죠. 총파업 참여하겠다 또 이렇게도 밝혔고요. 혼자 하십시오. 노사정 대타협. 네.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공권력 투입 또 철도공사의 경력직 채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안 들어오면은 우리 여기 들어올 사람 사단병력으로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력을 선발해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본인을 어머니라고 자처했던 최연의 사장 아닙니까? 예, 자식들이 집을 나가니까 그냥 호적을 파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을 입양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머니란 이야기는 왜 했는지. 그래서 지금 어머니 교체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철도공사의 경력직 채용 발표에도 철도노조 파업자의 복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의 핵심인 기관사 복귀율,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귀한 기관사가 23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가 2,678명입니다. 이 가운데 23명이니 0.9%만 복귀한 셈입니다. 도리어 파업 참가율은 37.4%로 파업 첫날보다도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 이게 또 주목됩니다. 자, 현재 복귀자가 1,119명으로 12.8%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엄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5명 정도만 추가 복귀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코레일의 경력직 채용 엄포가 아직까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복귀 도미노가 일어날 것처럼 보도했던 언론들. 예. 그 당시 이미 하루 200명 파업 시작한 다음에 최대 인원이 복귀했다, 이런 보도를 YTN 등등이 했어요. 예. 그날 철도노조 입장은 복귀한 사람도 있고, 예. 오히려 파업으로 다시 복귀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복귀 도미노를 바라고 네. 기사를 쓴 거죠. 그럼 현업하고 파업한 사람 복귀 다 합쳐서 그렇게 보도한 건가요? 예. 자,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현희 코레일 사장이 기관사 300여 명, 승무원 200여 명을 채용하겠다,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추가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차량 정비 같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를 두고 철도 노조는 도를 넘는 위법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저조차도 파업 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히는 거, 이거 위법성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봐도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법률가들도요,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은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우리와 인터뷰도 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신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의 행위 때문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체 인력 투입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죠. 자, 파업했다고 쟁의한다고 빠져나간 인력, 그래, 나가도 들어올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번에 코레일의 대체 인력 신규 채용, 여기 공고에 눈여겨보시는 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민영화 반대를 앞세운 철도 파업 지지 여론에 지금 밀리고 있는 코레일 쪽 아닙니까? 아무래도 철도 파업, 이거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익적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코레일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철 전 사장,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 아닙니까? 네. 이철 전 사장이 철도 민영화, 이거 안 된다, 철도 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이렇게 또 요즘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철 전 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코레일이 말이죠. 자, 어떤 문자 내용이었느냐? 사장님의, 그러니까 이철 전 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철도 노조의 파업 의지를 더욱 불사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철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언론에 자제를 부탁드리오니 사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기약 없는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철도인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면서 이철 전 사장에게 파업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라, 이런 항의성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물론 개인이 보낸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개인이 보낸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레일의 기술본부 쪽 고위 간부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철 전 사장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문자가 도착한 시점이 18일이네요. 네. 17일 저희 뉴스파에 출연을 했는데 다음날 보냈군요. 너무나 강력한 그런 여론 파급력이 있는 우리 노정면의 뉴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잘 나가다가 그러십니까? 예. 자, 경찰이 민주노총본부에 대한 첫 공권력 투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도 철도노조 지도부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수뇌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한국일보가 사면에서 싣고 있는데요. 자, 경찰이 무려 5,500여 명을 동원해서 12시간 동안 벌인 체포작전인데 사태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결정과 부실한 정보력, 상황 판단력 실종,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곳곳에서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은수미 의원도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그 경향신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네. 70년대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70년대 초에. 예전에 그 정동 MBC가 있었던 자리기도 하고요. MBC하고 경향신문이 한 몸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언론 통폐 훨씬 이전에 마련된 사옥인데 그 사옥에 경찰이 무리하게 이제 진입을 하려 했단 말이죠. 파손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노후된 건물에서 이런 식의 그 5,000명을 그 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다가는 이거 뭔 사고가 나겠다 이런 걱정을 은수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창 파손을 비롯해서 이런 강제 진입 이거는 그야말로 무리수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청 특히 서울경찰청의 이런 책임이 상당하다. 여기에 수장인 서울경찰청장의 역할이 의심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했지만은 일각에서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내다가 이번 달 10일에 취임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역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강신명 청장은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 강력한 공권력 행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거든요. 청와대 안에서도 경찰이 차충수를 둬서 일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상이 말이죠. 이런 무리한 강제 진입이 용산 참사 작전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도 서울청장이던 이석기 씨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 아닙니까? 서울청장 강신명 씨 역시 무리한 이런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어떤 완전성 없이 말하자면 영장 없는 건물 압수수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도 당장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 서울경찰청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요. 애초에 속인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없다. 철도노조 지도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냐면서 이제 수시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 너무나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 심각하다. 철도노조를 향해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 오늘 중앙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신의 늪에 빠진 철도 이렇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정우원 국무총리도 민영화 아니라는 말 수차례 했는데 도대체 믿질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철도 노조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민영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오늘 중앙일보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철도 노조의 무리한 진영 논리, 이 진영 논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할 때는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일침을 놓았다. 예, 중앙일보 일면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 기사 한 대목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정권까지 굴복시킬 정도로 막강했던 탄광 노조의 불법 파업에 타협 대신 법의 잣대를 들이대 해결했다. 복지병에 신음하던 영국의 체질은 이때부터 확 바뀌었다. 예. 조선일보 기사도 맥락이 같습니다. 일면 제목. 역대 정권이 두 손 든 철도노조. 박정부는 해낼까?
박정부는 이런 철도 노조의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 진영 논리 이것을 파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진화된 철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 제목이 이렇습니다. 20년 성역 철도노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도 결국 철도노조에 두 손을 들었던 터였는데 박정부는 해낼까. 20년 성역이라는 이름이 이래서 붙은 겁니다. 20년 성역 철도노조. 기관사들 3시간만 열차 몰면 교대. 사고 내도 자동 승진. 20년 성역 철도노조. 연 5천억 적자 코레일. 대학생 7만 명 등록금 날리는 셈. 20년 성역 철도노조. 중국, 러시아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 독점인 나라는 거의 없어. 20년 성역 철도노조. 대처와 낙하선에 충분한 국민 설득으로 지지 확보해 개혁 성공. 네, 이런 관련 기사도 오늘 조선일보가 잔뜩 실었습니다.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징계자 수가 얼마인지 조선일보는 아는지 묻고 싶어요. 11,000명이 넘습니다. 11,000명. 단일 파업으로 169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곳이 성역이에요? 중앙일보는 소도라고 했더군요. 소도. 범죄자들이 숨는 곳. 이 소도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이제 그 민주노총 건물을 소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자기들이 표현할 때는 은신처, 성역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참 소도웃을 보도입니다. 소도웃을 보도. 중앙일보는 이건 뭐 거의 너무 한쪽 편에 서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때 특정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를 넘어서 야권 후보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찌라시성 허위사실이나 인신비난성 용어도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직 간부 3명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건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술집 여성과의 불륜설. 이게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네. 또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성 발언을 남겼고 또 안철수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고요.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로 드러난 게 다운계약서 정도 지금 당시에 일부 시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다 마타도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아들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할 때, 또 문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의 2인자, 정권 실정의 책임자다라는 이런 비하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 마타도어고 낭설이고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했고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한 논란을 자기들이 나서서 해명을 하고요. 한화갑 씨가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또 김무성 의원의 백의종군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현, 그리고 박근혜 캠프의 슬로건과 후보 동정을 다룬 내용들. 이게 바로 국정원 직원들이 했습니다. 국민들 세금 받고.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이걸로 월급 받고 출근해서 한 짓입니다. 이게 바로. 네.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또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어떤 민간인이, 공무도 아닙니다. 어떤 민간인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낭설, 또 비난, 이런 걸 썼다가 감옥 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정원 직원들은 이 공무원이면서 이런 짓을 해놓고는 상부 지시 때문에 이랬다. 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소도네요, 소도. 네. 조선일보가
서울 범죄지도를 다뤘네요. 보니까 범죄가 없는 제로인 곳이 바로 노원이었습니다. 노원. 폭행 제로, 살인 제로, 강도 제로, 절도 제로, 강간추행 제로. 그 다음 범죄가 없는 곳은 폭행과 살인이 각각 한 건이 있었던 도봉, 공동 2위가 은평, 그 다음이 또 강서인데 강서는 폭행은 없었고요. 살인만 2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초, 강동, 강북, 송파, 용산, 종로 순이었습니다. 근데 강남구가 상당히 범죄가 많네요. 폭행 1건, 살인 2건, 강도 7건, 절도 4건 해서 또 강간추행 7건 해서 21건으로 13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교육청 그리고 경기교육청이요. 고등학생들이 학내에 붙인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교육부의 공문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 붙이는 거 안 맞겠다. 광주와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대자보 문제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라면서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지 않기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문은요, 학생들이 사회적 주장이나 의견을 학교 내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개인의 의견, 편향된 의견 이런 것들을 벽보로 붙이면은 학내 이 기풍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과 편향된 그런 의견을 교과서에 담는 건 괜찮냐.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내용 가운데 예. 용산 참사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예. 진행하면서 이석기라고 이석기라고 했던 했습니까? 모양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노조 집행부가 특정 장소에 머물면서 거의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양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룡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체포 대상자의 소재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즉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만 체포 작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경찰, 결국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 주인 경향신문에 대해 할 말이 없게 됐는데요. 문제드립니다. 경향신문사 건물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릅니다. 건물주는 경향신문인데요. 땅 주인은 누구일까요? 1번 한겨레, 2번 정수장학회, 3번 문화방송, 4번 땅동관, 아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3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반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수단 사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수단이 수단에서 독립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최근 일주일여 만에 내전 상황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종족 갈등과 소유 이권 문제 두 가지가 결합해서 정부군과 반군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반군이 주요 석유 생산지를 장악하고 또 정부군은 거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세를 준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반군이 장악한 도시에 더 많은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하라고 정부군과 반군 양쪽 지도자들한테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은 정부와 반군의 대화를 돕는 특사를 파견했고 상황에 따라서 군사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과 이웃한 나라들은 외교관을 보내서 현재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을 보냈습니다. 예. 자, 우리 한빛부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력 284명의 한빛부대는 공병부대 중심이라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화력을 보강하려고 조만간 화기와 탄약을 군용기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일단 급한 대로 미군하고 또 일본의 육상자위대한테 탄약을 지원받았는데요.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탄약 지원에 대해서 해외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무기 수출 3원칙을 예외로 간주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일본의 노림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빛부대는 아직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또 반군 측에서도 유엔에 대해서만큼은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반군들이 한빛부대 주둔지 주변에 접근하고 있어서 경계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AK 소총을 개발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소총의 명품 칼라슈니코프 자동소총 개발자로 유명한 칼라슈니코프가 94세를 일기로 운명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요. 1947년에 AK-47을 개발해서 소련군의 표준 개인화기가 됐습니다.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한 총인데요. 만드는데 돈도 적게 들고 또 물에 젖는다거나 모래가 들어가거나 진흙에 빠져도 잔고장이 안 나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소총이었습니다. 20세기의 최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는 영예도 얻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썼던 따발총이라는 총이 바로 이 AK-47인데요. 주로 공산권의 군인들, 그리고 이슬람 무장 세력, 또 아프리카의 반군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기라는 거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발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에 남는 혁신적인 발명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 있었던 TV 방송국 자폭 테러 사건, 이 상황도 전해주실까요? 무장계한들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한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자폭 테러를 저질러서 언론인 5명을 살해했습니다. 살라 알딘 위성-TV 방송국 정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또 이 정문에서 건물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보도국장, 편집 에디터, 프로듀서 이런 고위급 임직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라크는 재작년 미군 철수 후에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분쟁, 또 정부군과 알카에다 관련 무장단체들의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거의 매일 테러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대한 공격이 부쩍 늘어나서 지난 3개월 동안 12명의 이라크인 기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든 혼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다는 답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떨어진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오바마 케어에 반대한다는 답은 62%였는데요. 반대가 60%를 넘은 것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행일이 임박하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불만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장벽들을 넘어왔는데요. 산 넘어 산이로군요. 그동안 위헌 소송도 이겨냈고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대 때문에 맞게 됐던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중단 사태도 이겨냈었는데 정작 실행 단계에서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게 60%의 의사들이 60% 정도의 의사들마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좋은지 나쁜지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들이라든지 또 야당의 비판에 지속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또 등록하는 웹사이트에 한동안 문제가 있었고 민간 보험사들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비판적인 사설을 썼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서 일본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신문이 나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진보 쪽을 대표하는 아사히 신문은 어제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역설한 것은 국민 통합이었지만 지금까지 보면 국민 통합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정보기관의 부정한 선거 개입 의혹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짚었는데요. 난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보수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도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연행 문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가 아니라 강경제세로 임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과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본 소식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왕과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아키히토 일왕이 어제 80회 생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일본국 헌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담긴 평화와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계승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전날 아베 총리가 밝힌 개헌 의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베는 NHK 방송에서 개헌은 내 평생의 과업이고 무엇을 해서라도 이루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베가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개헌이란 말은 많이 들어갔고 대신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NHK의 발언을 보면 역시 아베의 내심은 개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키히토 일왕이 호원파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은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야 되니까 일왕이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베가 무리하게 개헌 쪽으로 움직인다면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호원파들이 뭉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왕은 지금까지 현행 헌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었는데 왕이 정치에 직접 개입은 못하니까 직접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베한테 부담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본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현재까지 개헌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최연애 코레일 사장을 두고 최연애 사장, 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네, 11시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참 모두가 다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던데 그거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아침에 한 것을 읽을까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불법 파업이 1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이렇게 4분이 흐르고 열차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딸린 소리는 소중한 일터로 돌아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침에 최 사장 기자회견 한 내용을 내가 그 TV를 통해서 쭉 봤는데 참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을 모든 요번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을 만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낭독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최 사장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영국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맞섰던 대처 수상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사장 용기 잃지 마시고 소신껏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관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때 누군가 옆에서 잘했어요. 김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데 어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정확하게는 불법 공권력 투입이고요. 차마 하기는 어렵지만 아예 단언을 하라면 정부가 때강도로 돌변한 사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중재하고 대화하겠노라고 올라가다가 막혔습니다. 고용부? 제가 대화하겠다고 올라가는 고용부 사람들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요, 왜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수색영장은 법원이 거부했습니다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12월 9일날 파업 돌입 이후에 고용부가 한 짓이 뭡니까? 10일날 하루만이 10일날 이거 불법이다. 11일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이거 불법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도 국토부 안행부 장관은 뭔가 대국민 호소문, 이게 호소문인지 위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거 발표했습니다. 고용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요? 아니 아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철도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리에 앉아라.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가 부처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리에 앉히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차관은 철도 노조를 만난 바 있었나? 한명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간.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표현을 오늘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대화를 하신 겁니까? 실무자라는 것이 어느 급입니까? 여러 급입니다. 그러면 뭐 사무관급, 서기관급, 포함해서 국장급, 포함해서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랑 대화를 하신 건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철도 노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예, 혹시 차관님은 민주노총이나 또는 철도노조와 함께 접촉을 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철도법권으로요? 네. 없습니까? 장관님도 한 번도 없으십니까? 네. 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현장에도 없었던 대화 중재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중재하려고 올라왔던 야당 의원들 10시간 동안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민들 물 맞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KTX는 평소의 73%, 통근열차는 60%로 지난주보다 10% 정도 운행률을 낮추는 등 전체 열차 운행률을 76%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12%대에 머무르고 있는 파업 복귀율을 오늘까지 지켜보고 내일쯤 화물열차 기관사 300여 명,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철도 파업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안행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작성해 대국민 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6.15 선언은 뒷돈 회담, 노무현 정부 14선언은 임기 말 대못 받기로 규정한 문서를 만들어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들에게 배포해 대국민 심리전 등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늘 여야 간사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은 어제 단일한 노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으며 오늘 오전 간사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장성택 숙청 배경과 관련해 권력투쟁 과정의 숙청이 아니고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조원진, 정청래 의원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낮 동안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전주 대구 7도 등으로 예년보다 1에서 2도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노동계는 난입, 침탈, 유린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는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지는 못합니다만 반갑습니다. 네. 28일 총파업 결의대회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시간은 오후 3시고요. 네. 장소는 워낙 많은 규모가 참여할 것 같아서 서울 중심 곳곳에 일단 집회 신고는 내놓은 상태이고요. 네. 최종 집결지는 아직 최종 확정은 못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100만이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 조합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미 28일 함께하기로 한 학생들, 시민들까지 하면 100만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파업은 어떻게 일회성으로 경고의 의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간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2일 민주노총 심장부가 유린되는 네. 상황에서 사실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급하게 개최를 했는데 위원장님들 참석을 못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네. 추인하신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6년 김영삼 정부가 노조법, 안기부법을 날치기 한 그때 상황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면 무기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5단체가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파업에 들어가면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 혹시 이러한 입장 발표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늘 하던 얘기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협박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을 하셨는지요? 예상을 했다 못했다 하는 거는 한국노총에 대한 결례인 것 같고요. 네. 저희들 바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노사정이 불참뿐만 아니라 네. 노동부라든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정부하고 노정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네. 전면 철수 일단 하겠다는 것이고 28일 결의대회에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적극 환영하고 네.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위 불참 선언이 한국노총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사정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사정위는 사실 초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했다가 빠지면서 네. 10년 넘게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 한국노총까지 빠진다는 것은 노정 관계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노정 관계는 파탄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조율해야 되는 문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런 대화 단절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방치되는 것들이 어때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부담이 없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국민 행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네. 통상적인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정권과의 관계라는 문제로 본다면 오히려 지원 말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일요일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진입하던 그 상황에 김명환 지부장 등 철도노조 파업지도부는 민주노총 건물에 없었던 건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들 얘기했거든요. 여기 없으니 돌아가시라. 네. 근데 우리말 전혀 귀등으로 듣지 않고 하루 종일 경향신문사 그리고 민주노총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죠. 참담합니다. 네. 혹시 그 물적인 피해 집계를 하셨는지요? 집계는 아직 완전히 하진 못했고요. 네.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꼭 받아낼 겁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불법 난입, 침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으실 예정인가요?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경찰청장은 어제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경찰뿐만 아니라 그 윗선 그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네. 그 윗선까지도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 윗선이라 하면 혹시 경찰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고소 대상일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에서는 누구를 고소 대상으로 삼으실 예정입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경찰 스스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누가 도대체 그 보고를 받았는지 또 인정했는지 혹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경향신문사 건물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에요. 예. 계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마시라 했고 경찰 실무 일선에서도 인정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네. 강제 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 쓰겠습니다. 경찰 실무선에서는 진입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남 지역 조합원들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벌였죠. 네. 현판도 떨어지고 사진을 봐도 이러저러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연행자도 있었습니까? 연행자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요. 네. 경남뿐만 아니라 네. 전국 각지에서 22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러저러한 충돌이 있었고요. 분노의 표현이죠. 민주노총 심장부가 짓밟혔는데 네. 네, 분노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충돌 상황만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분노, 저항 이런 것은 전국 각지에서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최근 신 위원장님도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하시면서 불법도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투쟁 양상이 신승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합법, 불법 이것을 따지기에는 네. 정권,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원칙을 훼손하고 비정상적이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합법, 불법을 따질 겨를은 저희들은 그 정도 여유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에 연행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140명 네. 가까이 연행되셨던데. 그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석방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까? 어제 밤에 대부분, 밤 늦게까지 대부분 석방이 되셨습니다. 네. 연행된 분들이 48시간 내에는 다 나오셔야 되는데, 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님과
위원과 한 두세 분이 아직 못 나오셨는데 네. 정교조 위원장님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건 사실 정교조에 대한 표적 탄압이죠. 이것이 이번 사태 혹은 흐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정교조 위원장께서는 그날 그 현장에 있다가 체포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행된 거잖아요, 체포가 아니고. 네. 같이 아직 못 나오고 계신 두세 분이라는 분들도 지금 신원이 파악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정교조 위원장이 워낙 알려지신 분이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신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의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 2014년을 대타협의 해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형용 모순이죠. 바로 하루 전에 네. 민주노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타협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원칙과 타협하지 않겠다. 아니 지금 무슨 짐은 곧 법이고 국가이다 하는 왕정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네, 조금 전 인터뷰 도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정호희 대변인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전화 조작을 잘못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 발표 관련된 말씀을 나누다가, 방송 연결이 끊겼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가 어제 대타협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 또 이전에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있어서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걸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정통성에 대한 정권의 정통성 근거 자체가 의심받다 보니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독선, 독단, 독재적 양상입니다. 이 정권 오래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이 철도노조 파업을 자꾸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네. 명분은 옳아도 불법일 수는 있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입니까? 저희들은 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네. 네. 왜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모든 절차, 네. 목적, 절차, 방식 이 모든 것에서 합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필수 유지 업무 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야말로 불법적인 것으로 불법적으로 그다음에 물리적 타격만을 생각했다면 필수 유지 업무 8,000명에 달하는 이분들을 전부 파업에 동참시킬 수,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에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 파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도 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근로조건과 무관할 수가 없죠. 수서 KTX는 아마도 KTX 코레일 전체에서 내는 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텐데 네. 그것을 자회사로 빼돌리고 심지어 민간 매각까지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면 다른 어떤 것이 도대체 근로조건과 유관한 것인지 오히려 되물어야 될 일이죠. 네. 파업 지도부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인가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방해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위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합법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 혹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고 판례도 그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철도공사는 파업 돌입하자마자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지도부를 고소했고 또 며칠 전에는 77억 2조 손해배상을 물었는데요. 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미 판례로도 부인된 것이기 때문에 협박 이상의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이 진행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경우로 한정해서 업무방해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고요. 저희들 길면은 3달 전, 늦어도 1달 전까지 끊임없이 네. 요구하고 예고하고 했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간 파업 전혀 아닙니다.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섭도 거쳤고 노동이 조정 절차도 거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고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은 그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정부 코레일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뭐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와 코레일 입장이 마냥 이렇다면 앞으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네.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영화 중단 없이 파업 중단 없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 노조 지도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확산됐지, 뭐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여론이 이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오히려 복귀해서 정부를 다른 차원에서 압박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되고 있나요? 제가 뭐 철도노조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적절한 시기, 방법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민영화가 분명한 것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네. 이것에 대한 매듭 없이는 당장은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민영화를 못하도록 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한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제 이미 그 철도노조에서 그다음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님도 밝히셨는데, 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건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게 법에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담는 것 자체가 상법의 위배일 수 있고 심지어 FTA 조항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그 자체가 편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가하고요. 수석 KTX 주식회사 면허는 아직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면허 발급도 중단해 놓고 다른 거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면허 발급 서두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네, 물론 철도노조가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면허 중단, 발급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파업이 뭐 잠정적이나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노조가 판단할 일이어서 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각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정치심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2명이나 포진해 있고 이 중 1명이 위원장입니다. 50대 공보부 관료를 거친 언론인도 여당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의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경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 야당에서 추천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두 분도 그래서 세 분이 야당 추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은 모두 몇 분이시죠? 6명입니다. 그러면 6대 3의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네.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미방위가 되겠죠. 네. 3인, 그렇게 해서 이제 3인데, 그것을 이제 적절히 나눠서 6대3 구조가 되도록 국회에서, 합의하는 관행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최근에 JTBC 뉴스에 대한 심의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심의하게 된 거죠? 이 청취자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고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어떤 활동이 있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오게 되는 것들은 시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네.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저 방송 문제 있다, 심의에 올려라,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주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 제기된 것을 하기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JTBC 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자발적으로 심의에 올린 것은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 중에 민원 제기한 것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방송은 인터넷 하고 다르게 러닝타임만큼을 쭉 봐야 방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민원 제기된 순서대로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도 민원 제기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통상 어떤 단체들에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청자의 민원 제기가 많습니까?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올리는, 그러니까 단체에서 내용을 보면 단체에서 한 것 같은데, 네. 실제 내용은 이제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민원 개인이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JTBC 뉴스 9 이것도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이 제기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방송도 있는데 왜 JTBC만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의문은 좀 풀릴 것 같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민원이 제기될 때 어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비슷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 대상에 올리고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와 무관한 심의 대상들, 네. 청소년에게 노출시키기엔 너무 선정적인 방송들이라 이런 것들은 모아서 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이렇게 찾아내서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제 판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그렇게 모아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방송국 숫자가 상당히 많아져서. 예. 그리고 또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만 개인적 평가를 내리자면은 훨씬 더 편향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한 그런 논조의 보도, 논평을 하는 방송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하자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의 매일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는 제보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게, 제보 자체가 의도를 갖고, 제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제보들 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걸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는 대로 다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방송 심의가 가지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들, 시청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시청자들은 관용의 폭이 좀 넓으신 분들이 있고, 네. 어떤 시청자들은 어떤 방송이 됐다는 거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은 그냥 이 시청자 중심으로 어떤 심의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특정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관용의 폭이 훨씬 더 좁고, 이런 시청자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심의가 주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리 아무리 심의위원들이 너그럽게 심의를 해주려고 해도 우선 평소에 보지 않던 방송 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면, 네.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9명이니까 각자
각자의 편견 플러스 9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선들이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어떤 방송도 사실은 전혀 문제없다라고 평가받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런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네. 어떤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진 분이 네. 심의를 여러 건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런 제보들을 다수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네. 심의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번 사실 JTBC 건도 네. 손석희 뉴스9에서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한 보도의 경우에도 우선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이상의 징계를 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전체 회의에서 다루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 둘 다 공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민원을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방송에서 이 김재현 의원하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반대하는 교수만을 출연시켰다고 해가지고 네.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할 때는 여당 추천위원 한 분이 민원 제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뉴스 프로그램 안에 있지만 왜 한 꼭지 두 꼭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꼭지에 대해서 여당 추천위원이 그걸 혼자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것도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은 사람인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 민원이 그 새로운 꼭지에 대해서 또 들어와가지고 예. 전체 회의에서는 그 앞에 심의가 됐던 원래 민원이 제기됐던 거 플러스 새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합쳐져서 심의를 하게 돼서 매우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절차적으로. 네. 즉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방어해보지 못하고 전체 회의에서 곧바로 그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이 소위원회하고 전체 회의 사이에서 이렇게 코드가 맞는 그러니까 심의위원 우선 민원을 한번 넣어보고 또 그 민원인과 코드가 맞는 심의위원이 그거 문제 있지만 다른 것도 문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그걸 보고 그 새로운 부분에서 또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회의에서는 여지없이 중징계를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예.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생각했던 거는 심의위원회는 좀 시청자들과 독립적인 상태에 딱 있으면서 시청자들이 가끔 제기하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민원인과 이제 몇몇 심의위원들 사이에 일부 심의위원들 사이에 어떤 핑퐁 핑퐁 같은 어떤 주고받기를 통해서 심의가 강화되는 네. 특정 방송에 대해서 심의가 강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을 네. 얘기하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징계로 가는 그런 구조에 네. 있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네. 사안별로 다르다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JTBC 뉴스9은
편향됐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네. 그 TV조선의 뉴스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이른바 그 정미홍 건, 네.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뉴스판에 출연해서 했던 그런 보도가 문제 없다고 했던 심의에도 참여를 하셨지요. 그 심의에는 저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제 없음이 돼버리면 네. 네, 그것도 이제 하나 구조적인 문제인데 소위원회에서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전체 회의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거 문제 있는데 왜 문제 없다고 하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방송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심의 기준을 그러니까 민원인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제기를 했다.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명예훼손만 두고 보면 그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인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문제 없음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미용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딱 X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X만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 없음을 하고, 물론 이제 명예훼손만 가지고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손석희 뉴스나인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 플러스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서 더 강하게 징계를 하고,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결과적으로는 비대칭적인 그런 심의를 하게 됐죠. 네. TV조선 문제를 심의한 그러니까 소위원회죠. 네네. 소위원회는 여야 추천 위원들 구성이 어땠습니까? 소위원회는 3대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명의 야당 추천위원분들은 JTBC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네. 예. 그 뉴스나인에 대해서는 아예 그 심의 도중에 이제 퇴장을 하셨죠. 네. 왜냐하면 항상 민원인이 그것이 심의위원회 숙명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서 심의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 뉴스나인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니까, 네. 그 항의 차원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TV조선 심의 때는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긴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3대2로 네. 그 결론이 났겠군요. 저도 정확한 상황은 제가 소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심의를 정상적으로 했고, 네. 그런데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난 것을 보니까 2대 3으로 3대 2로 문제 없음 결정이 내려졌겠죠. 네, 그럼 이 두 건에 최근에 있었던 심의가 계기가 돼서 앞으로 정치 심의로 의심받을 만한 사안에는 심의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정하신 건가요? 제 개인적인 저희 김태권 의원님이 그 JTBC 사인에 대해서 하게 될 때 그 발언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방송에 대해서는 여당 추천위원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강고하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단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떤 토론을 해도 그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 들러리만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까지 수렴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징계가 됐다라고 이 규제자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위할 수 있는 그런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자조를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심의위원회가 2011년에 구성된 건가요? 심의위원회 자체는 2009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방송심의 자체는 그 전에도 쭉 있었죠. 그렇죠. 예, 80년대부터 쭉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사안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은 MB 정부 들어서 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도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YTN에서 뭐 대통령 측근을 이제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해롭다는 취지로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네.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항의하는 그런 취지로 블랙투쟁이라는 것을 했죠. 네. 검은 넥타이를 메고 방송을 한 그런 경우 이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또 징계를 하고 이제 그랬었죠. 네. 그런 심의들이 사실은 정치심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물론 이제 그 앞에 MBC PD 시절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시청자 사과 징계 그것을 필두로 해서 MB 정부 이후 들어서 쭉 있어 왔습니다. 네. 지금 2기 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5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5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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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그 위원 구성이 만약에 좀 바뀐다면 현재 구조로라도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원 구성 문제는 위원 구성 문제보다는 위원회 심의 규정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심의 특히 양적 균형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쟁의 양쪽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항상 언론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은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정작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정부는 꼭 정부가 아니라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안을 성사시킬 힘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냥 침묵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정부, 국민의 의견 수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근데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송이나 여러 언론 반대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언론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잡아주면 편향됐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부분 우리가 정치 심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번 뉴스나인도 뉴스나인도 그렇고 천안함 보도에 관한 그 심의도 그렇고 국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방송이 되고 여러 차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려지고 또 정부 각 부처에는 기자실도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 이런 것들 이제 잡아주는 게 이제 언론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손석희 뉴스나인도 그렇게 한 것일 텐데 그게 이제 편향됐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심의제도를 없애는 건 어때요? 꼭 심의제도가 필요한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양적 균형성 문제는 원래 양적 균형성 문제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양적 균형성을 요구하는 심의가 미국에서 1930년대에 시작을 했다가 네. 그 당시에는 매체 수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1980년대 들어서 케이블 TV가 생기면서 매체 수가 많이 늘어서 네. 개별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어떤 방송을 볼지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양적 균형성 심의를 중단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매체 수가 훨씬 더 늘었죠. 네. 그래서 양적 균형성 심의는 좀 없애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심의 자체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하는지 네. 이런 선정성 심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그런 심의 같은 경우에는 선정성 심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업계 내에서 이 자율 심의를 하더라도 또 많이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정성 심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 효과를 주는 부분, 네. 드라마에서 갑자기 어떤 핸드폰의 신기능을 보여주는 그런 동작을 한다라거나 등장인물이 이런 것들은 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의제도는 청소년 보호의 목적 그리고 또 불필요한 간접 광고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를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만나는 순서입니다.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동민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회사 다녀오셨다고요? 아, 예. 네,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는 모습만 봤습니다. 아, 배웅만 하셨군요. 예. 네. 어떤 일로 노조에서 회사를 갔던 거죠? 일단 뭐 김득중 이제 쌍용차 지부장하고 네. 문기주 정비지회장, 뭐 이창근 정책실장, 네. 야영근 조직실장 4명이 이 정문으로 들어가서 쌍용차 회사 본관에서 요구안을 전달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서측에서는 그 인사노무 담당 임원인 이상원 상무라고 네. 하고 노무팀장이 나와서 회사 입장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들어갈 때 제지 없이 공장문을 들어선 것이 얼마 만인가요? 이게 5년 만에 처음인데요. 사실 이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네.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시간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특근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었는데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는 그 표정이었을 정도로 모두에게 네. 사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예. 4년 아닌가요? 2009년 이후로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로 이제 5년 만에. 횟수로 5년이고요. 만 예. 4년 좀 넘었군요. 네네. 미리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일정이 조율된 상태에서 들어갔던 거죠? 일단은 회사에게 그날 이제 결의대가 있으니까 회사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회사도 담당 임원이 네. 나와서 같이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네.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의대회였습니까? 이제 쌍용자동차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금속노조에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결의대회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제 해고자 복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네. 그런 선배 가압류 철회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였습니다. 예. 그리고 결의대회에서 결의된 안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자 복직 문제가 가장 주된 요구고요. 예. 이제 지난 11월 29일에 판결받았던 선배 가압류 문제라든지 그리고 불법 파견 소송을 통해서 우리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이행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게 주된 요구였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대로 쌍용차 지부 그리고 쌍용차 사측 이런 노사협상이나 혹은 기업 노조가 함께하는 노노사 협상 이런 네.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자 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군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 인사 노무 담당 임원이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일단은 원론적으로 2014년에 여러 가지 그 쌍용자동차 경영의 어려움을 계속 피력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통상임금 소송이 이제 이 사업장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몇백억의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이 어렵다. 하지만 일단 현장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쌍용자동차 사측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 4분이었던가요? 네, 소송 당사자는 4분이셨습니다. 예. 이제 승소를 하셔서 만약에 사측이 1심에 승복을 한다면 이제 정규직으로 출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항소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그런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던가요? 네.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일단 재판을 통해서 계속 네. 여러 가지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들이 좀
강경하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법적 판단이 된 문제 조차도 회사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문제, 이 사회적 함께하는 합의들을 서로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 요구한 것이 예를 들면 뭐 이러저러한 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라라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네, 대화 테이블에 뭐 아직은 못 앉겠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이런 입장이든가요? 아니면 여지를 남겼습니까? 일단 여지가 있고요. 네. 여지가 없었으면 사실 오늘 이제 지난 토요일 같은 만남들이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내년 되면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차종들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신규 인력들, 사람들이 더 필요한, 노동자들이 더 필요한 문제로 봉착하기 때문에 실제 회사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조건들을 계속 감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언론에 이렇게 확 부각되다 보면 실제로 네.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측 임원과의 면담에 혹시 기업노조 관계자도 동석을 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워낙 커서요. 46억이었죠.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 판결 내용 중에 사실 쌍용차 기업노조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선배 문제가 꼭 해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건 양쪽 모두 공감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업노조가 쌍용차 사측에게 더 긴밀히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선배 문제 포함해서 이제 해고자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 쌍용차 판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의 흐름, 이걸 흐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뭐 개별적으로 나온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실 이 OECD 국가 중에 네. 파업했다고 이렇게 구속하고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이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국가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노동자들이나 해고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재판부가 뻔히 알면서도 네. 46억이나 뭐 90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판결 내린다는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이런 문제는 노동 3권에 있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재판을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않고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선배 판결은 노동조합을 지키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만 징벌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김밥을 말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까? 예. 김밥을 저희가 대한문에서 평택 공장 앞으로 투쟁 방향 옮기면서. 네.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기획 사업이 김밥입니다. 아, 기획 사업입니까? 예.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네네. 누구한테 팝니까? 이 공장에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팔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의미가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이 둘둘 말리는 김밥처럼 좀 함께 살아보자. 뭐 이런 의미로 팔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파는데 내일이 성탄절이라 오늘 아침에도 팔았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밤새 준비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노동자들께 판매를 하는 거군요. 네네. 저녁에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 10시부터 네.
저녁 11시까지 13시간 정도 준비해서 800주를 이렇게 만들면 아침 출근할 때는 1시간도 안 돼서 채 1시간도 안 돼서 다 팔리고 있습니다. 800주를 만들어서 팔아요? 네, 매주 800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줄에 얼마를 받습니까? 예, 저희들 김밥 한 줄에 1,000원 팔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노동자들 반응이 좋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수요일만 되면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고자들이 만든 김밥을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뭐 1,000원이긴 하지만 10,000원 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몇천 원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사실 파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요. 네. 사실 이 김밥을 팔면서부터 해고자들을 다시 공장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이 공장 분위기가 개량화되는 느낌이 사실 저희들한테 있거든요. 개량화된다. 네. 피부로 느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피부로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서로 악수만 하다가 네. 김밥을 팔다 보니까 김밥이 오늘은 수익금이 얼마 났다든지 오늘은 40분 만에 다 팔렸다든지 이런 개량화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YTN 앞에서 저희 조합원들께 김밥을 팔아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되게 그게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긴 하나 사실 이제 김밥을 만들면서 뭔가를 이렇게 노동을 한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와닿게 되고 또 밤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김밥을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 쌍용자동차 같은 문제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창근 기획실장의 아이디어. 네, 그렇군요. 자, 올해 조감세상 마지막 인터뷰예요. 쌍용차 관련해서. 네네. 네, 결국 복직은 2014년도 내년을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만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고 실장께서 보신 올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고 실장께서 보신 희망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가깝게 지난 일요일에 네. 철도 지도부 체포하겠다고 경찰들이 민주노총 침탈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참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아주 분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민주노총으로 좀 모여달라고 많은 분들이 호소했는데 이 모인 분들이 이 대한문 앞에서 만났던 분들, 광정에서 만났던 분들, 네. 밀양에서 용산에서 만났던 분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네. 그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모이셨지만 네. 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 민주노총에 대한 이 박근혜 정권 만행에 대해서 함께 분노해주고 함께 잘해주셨는데 어느 한 시민분이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주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네. 사실 저는 그때 참 감동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꼭 이제 지켜야 할 게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쭉 얘기해 오던 민주주의라든지 네. 인권이라든지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원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희망들은 그렇게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제게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2013년에도 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저 같은 해고자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발걸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절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희망을 찾으셨다니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고 실장께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가 조감세상 시작해서 우리 고 실장님을 여러 차례 뵀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뉴스바의 리포터로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문제는 경향신문사 건물, 지난 일요일 경찰이 5,500명을 투입해서 철도노조 파업지도부 검거 작전을 벌였던 바로 그 경향신문사 건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이 서로 다른 곳인데요. 건물주는 경향신문사입니다. 땅 주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정수장학회였습니다. 네, 뉴스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 특집 방송이 녹화된 상태로 방송될 예정이고요.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은 모레 26일 아침 7시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쁘게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